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더 웨이 영어 설명에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방학부터 시작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설명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자, 요번 과정은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대상입니다. 예비 중2, 예비 중3. 이제 예비 중3 올라가는 친구들은 이제 벌써 긴장감을 조금 가지게 되는 시기입니다. 자, 이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중학교 프로그램을 준비한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 내신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는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걸 준비해 나가면 영어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수준 차이만 있는 거기 때문에 중학교 내신이나 중학교 과정은 그대로 그냥 따라오게 됩니다. 자, 어떻게 저희가 탄탄하게 준비했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자, 요번에 12월 시작하는 바는 3개월 과정의 기본 과정입니다. 2월까지 끝나고요. 그리고 3월 달에 바로 이어서 정규 과정이 개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으로 쭉 이어지는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시통역대학원을 나와서 동시통역사로서 저는 4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 저하고는 좀 맞지 않는 직업이었어요. 이 직업이라는 게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막상 해봤더니 내가 내 목소리를 내는 직업이 아니고 남의 말을 그냥 트랜슬레이터 뒤에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는 존재라는 게 저하고는 맞지 않아서 4년이면 너무 아깝죠. 공부한 게 있는데 그래 그만두고 일찍이 이제 강사로 전향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했던 강의는 토익 강의입니다. 제가 이렇게 동시 토익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했는데요. 토익 강의만 12년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강의였고요. 많이들 검색해 보세요. 구글에서 동시 토익 검색해 보시면 내돈내산 막 후기 나옵니다. 여러 유명한 강의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유명한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저는 뭐 웃기는 재주도 없고요. 뭐 쇼도 잘 못하고요. 그냥 점수가 많이 오르는 강의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카데믹한 강의였고 그때 제가 만들었던 탄탄한 문법 수업을 지금 더 웨이 영어에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만들었던 브랜드가 동시 토익이라면 더 웨이 영어가 이제 저희 두 번째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자, 저는 정규 과정을 맡아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 신지영 선생님이 기본반 강의 맡아서 해주고 계십니다. 카이스트 나오셨어요. 그런데 수학 선생님 아니고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가 훨씬 더 따뜻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선생님은 영국에서도 근무하셨고 스미스 앤 모바일 운영도 하셨었고 무엇보다 저랑 이 동시토익 교재를 같이 집필하셨어요. 이 교재가 지금은 네이버 평점이 좀 달라졌는데 당대 최고의 평점을 받았던 토익 교재입니다. 9.71점. 같이 집필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수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전에 과연 동시 토익에서 점수가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똑같이 더 웨이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느냐 그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후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2년 반 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몇 명 안 됐어요. 두세 명 학생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모집단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르지 않은 친구는 없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친구도 있었고, 빠르게 나온 친구도 있었지만 모두가 성장을 했습니다. 자, 화려했던 기록줄 조금 뽑아봤습니다. 제일 많이 올랐던 친구가 동덕여중 다녔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정규반에 먼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66점이면 4등급이었었죠. 근데 3개월 만에 98점 나오고요. 아주 빠른 속도로 올랐던 친구고 자, 이 친구는 진선여중 다니는 친구 2학년 때 기본반으로 들어와서 처음에 점수를 이렇게 시작했는데 정규반 올라와서 결국은 80점대 계속 머무르다가 100점 팡 터졌네요. 그래서 100점 나왔을 때는 막 어머니 막 우셨다고 이런 후기도 남겨주시고 이 친구는 기본반에 와서 3개월 만에 그냥 100점 나왔던 친구예요.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최근에도 순회중학교 친구 89점에서 2개월 만에 이렇게 빨리 오른 친구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신 점수는 탄탄하게 올라갑니다. 100점, 100점이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때문에 또 중요한 점수이기도 하죠. 자, 좀 소소하게 오른 친구들도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정규 과정에 처음에 85점으로 시작했으니까 원래 잘하는 친구였죠. 탄탄하게 95점까지 이렇게 올라갔고요. 자, 이 친구는 처음에 기본반에 들어와서
계속 정체됐었어요. 60점대에서 4등급. 그러다가 정규반에 올라서 이제 3차 시험에서 82점까지. 그러니까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아이들에서. 그래서 기다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이 친구는 52점에서 시작해서 기본반 2개월 만에 75점까지 굉장히 빨리 올라갔죠. 이런 친구도 있고요. 자, 이 친구도 중등중학교 2학년인데 51점 시작해서 2개월 만에 72점 나온 친구도 있고요. 자, 그래서 그 친구 어머니가 진짜 영어 공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도 보내주셨고. 자, 이 친구는 고등학교 친구예요. 고등학교 친구가 아주 용기 있게 기본반부터 이제 기본부터 다지겠다 들어왔는데 확실히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은 좀 틀립니다. 이제 전두엽이 다 발달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향상폭이 큽니다. 처음에 와서 81점이었는데 2달 만에 그냥 1등급 올라갔고 그 다음 게 안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차에서 97점 찍었어요. 아주 완성도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밑에 보시면 제가 봐도 서술형 답지 작성이 좀 수월해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 친구는 굉장히 영어학원을 좀 담쌓았던 친구예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물어봤더니 내신 이전 성적이 50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던 친구가 기본반에서 2개월 다지고 나서 80점대 예상합니다. 나쁘지 않죠. 지금도 열심히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 96점 나왔어요. 자, 이 친구도 선생님 시험 한 개 틀렸습니다. 이렇게 보냈고요. 자, 저 한 개 틀렸어요. 이렇게. 자, 이 친구 이제 가장 최근에 친구. 제가 시험 당일날까지 이제 평정심 유지하기 위해서 호흡 방법 이렇게 보내줬어요. 했더니, 네, 그러더니, 감동이었어요. 선생님 영어 100점이에요. 그래서 깍 놀란떡. 자, 이렇게 자기가 고지를 한번 찍어보는 게 중요한 게, 그래야 이제 아이들이 이 내면 깊숙한 곳에서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자기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의 목표는 아이들에게 이 유능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공부라는 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더 심해지죠. 중학교하고 이제 차원이 다른 게임이 됩니다. 공부라는 게 하다가 자꾸 벽에 부딪히는 작업이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상승하지 않고 공부가 항상 잔인하게 계단식 상승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계속 나는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다 한번 훅 올라가는 거거든요. 또 그러다 그대로 플래토라 그러죠. 또 같이 평지인 것 같다가 훅 올라가고. 그래서 여기에 있을 땐 정말 괴롭습니다. 다 안 되는 건가? 이런 자괴감에 자꾸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한 번이라도 내가 이렇게 한번 훅 올라가는 성공의 경험을 하고, 나는 되는 아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다음번에 이 고지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때도 그랬어. 밀어붙이니까 올라가더라. 그리고 그때를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유능감을 심어주는 거 이게 저희 학원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수업이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를 보여드려야 할 텐데 그 전에 자,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부터 대2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해나가는지 그 틀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전에 수능에 도입되기 전에 학력평가에서는 문법이 아주 지배적인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이 문법만 공부하다 보니까 말을 한마디도 못해. 그래서 문법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문법 아웃을 외치고 만들어준 게 이제 수능 영어였어요. 자, 초등학교 때도 문법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독서, 리딩 많이 하고 원어민 만나서 디베이트 하면서 스피킹 기술 이런 거 연마하고 자, 그런데 갑자기 중학교에 오는 순간 고등학교 내신까지는 문법이 지배하는 시험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이런 구술평가라든지 아니면 수능 같은 문제를 낼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혼자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결국 변별력은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ing를 ed로 바꿔내고 투부정사를 갑자기 본동사로 바꿔내고 이런 문법 문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 문법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는 인식을 가졌던 아이들이 갑자기 중학교에 올라와서 중간고사를 보면서 심리적 저항감을 가지는 아이도 생겨납니다.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내신까지는 문법이 지배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문법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게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난이도가 한번 또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자,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학교에서는 30%에서 50%까지는 A 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반에서 반 정도 아이들이 난 영어는 잘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이제 굉장히 세분화되기 시작하죠. 자, 큰 변화가 이제 있을 예정이긴 합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올라갈 때가 되면 고등학교 내신이 9등급이 아니고 5등급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럼 5등급 기준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1등급이 10%, 2등급이 24%, 자,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이전에 1등급과 2등급을 하나로 합쳐놓은 게 이제 앞으로의 1등급이다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1등급이 4%, 2등급이 7%, 합이 11%였어요. 거의 이제 비슷한 거죠. 요 정도. 그러면 이제 1등급은 받아야지 수시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한 2점대가 되면 인서울 대학에 수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지역에서. 자, 그리고 1.00이라는 이런 학점은 평점이 이 지역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 과목에서 1등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학교에서나 가능한 학점이었었는데 자, 이제 5등급제가 되게 되면 이런 1.00의 어마어마한 이 평점이 이제 속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능하겠죠. 4%에 들기 위해서 내신을 관리하는 거랑 10% 안에서 모든 과목을 조율해서 관리하는 거랑은 이제 전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싸움이 이제 1점대에서 판가름이 날 거예요. 이제 2점대로 넘어가면 수시 지원은 불가능하다 이제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한 반에 30명이라고 생각하면 1등급이 몇 명이 될까요? 10%니까 단 3명이에요. 3명까지만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중학교에서 A를 받았던 학생들이 이렇게 넓게 포진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이제 3등급 받았으면 이제 내신 싸움에서는 완전히 멀어지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시험이 또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 어려워지냐면 내용도 당연히 어렵지만 중학교 때는 중간고사를 볼 때 1과 2과 두 과 시험 보고요. 한 과당 문법 포인트가 2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법이 좀 약하다 하더라도 중간고사 대비해서 달달달달 외우면 커버가 가능했습니다. 자, 그런데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진도가 첫 시험부터 그냥 전체가 돼요. 대신에 중학교만큼 지저분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중학교는 몇 개 안 되는 문법 포인트 가지고 문제를 내려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현대 영어에서 쓰지도 않는 이제 고어에서 쓰는 이런 문법 포인트 막 들고 나오세요. 그런 건 없어져요. 대신에 전체예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대비해서 요번에 내가 문법 공부를 좀 해야지 이건 불가능한 얘기가 됩니다. 그냥 중학교 때 다지고 올라가야지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내신 싸움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를 하나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숙명여중 중간고사 시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포인트가 뭐였냐면요. 조동사 뒤에서 BPP가 나오는 거 이해했느냐? 요게 4개 중에서 한 곡지였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번에 보니까 조동사 나왔고 BPP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는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와서 전명구는 얼마든지 삽입될 수 있어요. 맞네요. 이게 정답이 됐습니다. 자, 그럼 오답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동사 나왔고요. 자, BING 아니죠. BING는 능동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 목적어가 나와야 됩니다. 틀린 문장이고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조동사 나왔고 BPP, 풋은 풋풋풋 형태 변화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PP 맞고요. 자, 그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치사 뒤에서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there, 얘는 부사예요. 존재할 수가 없는 문장이네요. 자, 이렇게 지저분하게 문제를 내세요. 중학교는. 자, 또 볼까요? 조동사 나왔고요. BPP 나왔고요. 전면국 깔끔하네요. 얘도 되는 거 아니고요. spread는 spread 하고 불규칙 변화합니다. 이디 붙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놓치기 쉽게 함정이 좀 약간 지저분하게 팔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들이. 몇 개 안 되는 문법 포인트 갖고 변별력을 내야 되다 보니까
자, 마지막 것도 보겠습니다. 조동사가 나왔고, BPP 나와야 돼. 쿡은 규칙 변화입니다. ED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문장. 자, 요런 게 이제 중학교 대신이에요. 고등학교 대신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나와. 일단, 어질하게 급밥도 많고요. 자, 요 질문은 모의고사 질문을 선생님이 발췌하신 거예요. 수업 중에 당연히 공부한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는 봤더니 some critics worry 한 다음에 what이 나왔어요. 이제 이 정도 훈련이 되어 있어요. what이 나오면 what은 명사를 대신하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이 나오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인터넷하고 주어 나왔고요. is ing 동사 나왔고 horizons하고 목적어 나왔으니까 완전하네요. 틀렸네요. 이렇게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2번에 가서 볼까요? We like to have 했는데 동사가 나왔는데 opinions하고 confirm하고 동사가 또 나왔습니다. 자, 가능해요. have는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역동사일 때 원형만 나올 수는 있는 건 아니고 PP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문제 포인트예요. 원형이냐, PP냐. 자, 요거는 목적어하고 의미상 관계 따지면 됩니다. confirm은 확인하다니까 의견이 확인하다 아니죠. 의견을 확인하다. 뭐뭐를 목적어 동사 관계일 땐 PP를 써줘야 됩니다. 틀렸네요. 자,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with then end up 하고 in 전명구가 이렇게 펼쳐진 문장이었고요. 자, 4번에 가서 볼게요. You believe, 너는 믿습니다. 데디아를. 자, that 뒤에서 완전한 절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주어 나와야지 명사 보려고 하니까, ing가 나왔어요. 동명사 주어네요. 동명사는 명사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동명사는 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나왔고, 자, 이렇게까지 묶어가지고 덩어리 명사 주어가 됐네요. 자,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 포인트입니다. 동명사 주어는 항상 단수 취급한다. are 아니고 is 돼야 되는 거죠. 틀렸네요. 자, 마지막 문장까지 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뭐가 나왔냐면, 자, 여기 end가 나왔네요. end가 나오면 항상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아이의 품사 형태를 보고 똑같은 애가 앞에 있는지 병렬 구조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자, finding은 동사에 ing 붙였는데요. 앞에 없습니다. 동사는 이렇게 나왔는데 can 뒤에 나왔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 거죠. 틀렸네요. 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 달달달달 외우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달달달 외우고 간다고 해서 시험장 가서 엔드 뒤에서 분명히 find였는데 finding 잘 이렇게 풀어낼 수는 없어요. 이런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 문제는 시험장에 가서 문장을 보면서 문장 구조가 그 상황에서 분석이 돼야 돼요. 여기서 what 나왔네 이런 포인트 당연히 기억이 돼야 되고 자, 여기서 have 동사는 보자마자 사역동사라는 게 기억이 날 거예요. 이 지문은 공부했으니까. 자, 그러면서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장 구조가 그 자리에서 보여야 이런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대충 단어 가지고 두리뭉술하게 해석하는 것 가지고는 어법 문제는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자, 게다가 모두가 이제 두려워하는 서술형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 지문을 읽고 이 지문은 이미 알고 있는 지문입니다. 자, 이 요지를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해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앞에는 선생님이 조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처음부터 또 동명사 주어 놨습니다. Making a small request. 작은 요청을 하는 것은 자, 그런데 어떤 요청이냐면 뒤에서 형용사절이 이렇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수락할 만한 작은 요청을 하는 것. 야, 친구야, 나 100원만 줘. 뭐 이런 건 들어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작은 요청을 하는 것은 나중에 그 사람한테 큰 요청을 했을 때 큰 부탁도 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대요. 처음에 100원만 줘 그랬으면 나중에 야, 한 100만 원만 줄래? 그래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영작을 할 건데 자, 보기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넣으면서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뭐 나와야 될까요? 작은 요청을 하는 것은 큰 요청을 들어줄 가능성을 높여준다. 높여준다니까 increase 동사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increase 가지고 왔어요. 자, 잘 썼다 했으면 틀렸어요. 자, 조금 전에 나온 유형과 똑같습니다. 동명사 주어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S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서술형 문제는 전부 문법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부탁을 들어줄 가능성이니까 여기도 chances of 하고 쓰면 되겠네요. the chances of 하고 쓰고, 그 다음에 큰 부탁을 들어줄, 수락할, accept를 써야 되는데 전치사 되니까 동명사 써줘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큰 요청, big request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increase 나왔고요. the chances of accepting a big request. 자, 남은 거 afterwards는 부사니까 나중에 문장 끝에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이 문제가 만점짜리 문제가 됐어요. 자, there는 소유격이라고 부르죠. 소유격, my, your, his, their 이렇게 뒤에는 항상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명사를 찾아서 그 앞에 there를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chances 하고 첫 번째 명사가 나왔는데 앞에 이미 관사가 있어요. 더, my, 복. 안 되죠? 관사랑 소유격은 같이 쓸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명사를 또 찾아보겠습니다. request 나왔네요. 그런데 여기도 어가 있네요. 관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명사는 끝났는데. 자, 그러면 their 자리는 어디냐? 자, 여기에요. their accepting. 동명사도 소유격의 수집 안 되고요. 자, 이건 뭐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으로 표현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coming 그랬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 말고 여러분들이 와주신 거 할 때 Thanks for your coming. 동명사 앞에 의미상에 온 건데 누가 여러분이 와주신 거. 는 소유격을 씁니다. 굉장히 난이도 높은 문제였네요. 그래서 결국은 서술형이나 어법 문제는 암기로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암기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문제를 암기로 커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문장 구조가 그 순간에 팍팍팍 보이고 설계가 돼야 돼요. 이게 그런데 연습이 조금 되잖아요. 서술형을 아이들이 오히려 조금 더 쉬워합니다. 구조가 잘 잡히고 나면.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고등학교 시험은 중학교도 마찬가지였지만 훨씬 더 난이도 높게 문법이 지배하는 시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간고사 1학년 1학기 들어가기 전에 내가 문법이 마스터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탄탄탄탄하게 다져 있어야 됩니다. 자, 게다가 영어라는 과목이 고등학교 내신 싸움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내가 영어가 1등급이 나오는 친구, 2등급, 4등급 이렇게 한번 살펴본다면, 자, 1등급 나오는 친구가 자기 등급을 맞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이랑 2, 3, 4등급 친구들이 자기 등급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은 다르죠, 당연히. 왜냐면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은 실력이 있는 친구들이니까 뭐 문장 구조를 뭐 모른다거나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지문 딱 보면 문장 구조 다 이해가 되니까 한번 읽어보면 그 다음부터 바로 암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한 30시간 정도를 투자해서 자기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2등급을 받는 친구라면은 당연히 어휘도 좀 부족하고 이제 구조가 안 보이는 것도 있고 그럼 거기서 공부해야 되겠죠. 어휘도 외우고 그렇게 시간을 쓰고 나면 당연히 더 많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3등급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훨씬 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갈 4등급은 당연히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가죠. 자, 만약에 내가 2등급을 받는 친구인데 내가 여기서 이 시간을 가지고 1등급으로 올라가겠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한 80시간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 영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학교보다 고등학교 가면 과목 숫자도 많아지고 영어라는 과목은 뭐냐면 내가 영어 실력이 다져져 있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시험이에요. 외워야 될 게 너무 많고 이해되지 않는 것도 너무 많고 그런데 영어가 탄탄하게 다져져 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100점이 나와. 그러면 우리 신정 선생님하고 저하고 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100점이 나오는 친구들은 120점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1 모의고사 정도라면 확실한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죠. 그런 친구들은 내신에 바로 들어가서도 어느 정도 다 완성도 있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당연히 영어 내신 준비에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시간을 다른 과목에 또 투자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영어가 약하면 영어가 그렇게 괴롭습니다. 외워지지도 않고요. 외교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를 다져놔야 고등학교 내신 싸움에서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 영어 시험을 팍팍팍 쌓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떤 12개월의 1년의 시간을 보내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올라가면 이제 그 무시무시하던 중간고사가 4월 말에 있습니다. 그러면 6주 동안은 거의 순삭이죠. 통암기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자, 끝나고 조금 숨 돌릴만 하면 7월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옵니다. 또 6주의 시간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방학하죠. 방학하고 조금 이제 지나면 다시 또 이제 중간고사입니다. 그러면 또 6주의 시간 8월 말부터 시작해서 준비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12월 기말고사 6주의 시간이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러면 6개월 이상의 시간이 날아가요. 그럼 남는 시간 5월, 10월 이런 시간들은 또 할 일 많습니다. 뭐 경신대회도 해야 되고요. 동아리 활동 참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 남는 시간은 방학밖에 없어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자, 그런데 여름방학은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시작하려고 하다 끝나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뭔가 여기서 역사를 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에겐 그래도 겨울방학이 있습니다. 똘똘한 친구들은 이제 기말 끝나자마자 이제 돌입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 요거를 내가 확실하게 요번에 겨울방학 동안 처리를 하겠다. 그러면 3개월의 시간이면 얼마든지 내가 따라잡아 역전도 할 수 있고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겨울방학이 몇 번 있나요? 단 2번 있죠. 고1 겨울방학, 고2 겨울방학, 그리고 수능입니다. 자, 그러면 요 시간에 벌써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우리는 무슨 과목을 공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수학을 위해 달려갑니다. 영어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영어 실력을 올리면 좋아요.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 훨씬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인지능력, 사고능력이 훨씬 성장해 있기 때문에 네, 영어라는 과목이 하루에 1시간씩 10달을 공부하는 것보다 이건 별로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하루에 10시간 한 달 동안 공부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과목이에요. 그래서 아주 단기간 인텐시브하게 공부해주는 시간이 필요한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 시간을 확보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여쭤봤더니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만 3등급 받았던 친구가 1등급으로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단발성으로는 있대요. 한 번 정도.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자리 찾아간대요. 그래서 이구동성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들어갈 때 점수가 결국은 나올 때 점수래요. 아주 잔인하게도 뭐 영어에 있어서만큼은 고등학교가 영어를 배우는 곳이 아니고 그냥 영어 실력을 아이들의 실력을 평가하는 기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부터 문법은 완벽하게 다져놓고 들어가야지만 내신 싸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더웨이 영어에서는 중2, 중3을 대상으로 고등 영어를 준비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중학교 시험은 굉장히 쉬워져요. 지금 저희 반 친구들도 저희 공부하는 게 고등학생 과정이니까 좀 어렵잖아요. 내신 준비 기간 되잖아요. 되게 좋아요. 쉬워지니까. 네. 그래서 내신 준비는 그냥 덤으로 얹혀지는 거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때 준비해야 됩니다. 착실하게 고등학교 영어 준비 잘 해서 우리 고등학교에 보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고등학교 영어가 어떤 거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영어는 투 트랙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신이 그 한 축이 되겠고요. 그리고 모의고사가 이제 또 다른 한 축이 됩니다. 두 가지 시험은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대부분이 한쪽이 강하고 한쪽이 약해요. 대부분이 둘 다 강한 친구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해요. 자기가 부족한 부분은 자신이 없으니까 보통 아이들이 회피하거든요. 빨리 밸런스를 맞춰줘야 됩니다. 자, 내신하고 모의고사가 내용 자체는 같습니다. 이제 모의고사 지문과 같은 그런 유형이 나오고요. 자, 그런데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어법 문제, 서술형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는 문법 거의 중요하지 않고요. 디테일한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가가 이 문장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요약해내는 능력,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각각의 문장을 요약을 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런 식으로 논리가 흘러가는구나. 그러니까 작가의 주장은 이거구나. 그래서 전체의 글의 대의를 파악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밀하고 꼼꼼한 친구들이 내신을 잘하고 꼼꼼한 거 별로 못 보는데 눈치 빠르고 크게 볼 줄 아는 친구들이 모의고사를 잘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내신 싸움을 위해서도 고1 모의고사 기준으로 빨리 100점을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냐면 내신 문제 유형이 크게는 이렇게 변형 문제, 어법, 서술형으로 나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변형 문제라고 하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나눠주실 때는 얘가 빈칸 추론 문제였는데 시험에 막상 낼 때는 선생님이 순서 문제로 변형하세요. 아니면 순서 문제였는데 주제 문제로 간다거나 그리고 중간중간에 문장도 좀 바꾸기도 하십니다. 자, 요런 문제가 한 80% 그리고 나머지 어법 서술형이 한 20% 그럼 당연히 이제 여기서 더 어렵겠죠. 자, 그래서 변별력은 당연히 1등급 변별력이 여기서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형 문제에서 틀리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1 모의고사 100점이 나온다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바꿔놔도 그냥 그 당장에서 보고 풀 수 있어요. 모의고사는 처음 본 지문 가지고 푸는 능력이니까요. 그래서 빨리 모의고사 능력을 올려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신이건 모의고사건 굉장히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뼈대 바르기. 뼈대 바르기라는 건 뭐냐면, 저희 더 웨이 영어에서 연습시키고 있는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툴이에요. 연습 툴. 그러니까 문장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내신에서나 모의고사나 둘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 들어오면 첫날부터 뼈대 바르기가 뭐냐 설명하고 그리고서 끝나는 날까지 뼈대 바르기 연습을 합니다. 그게 뭔지 잠깐 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뼈대 바르기는 영어의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툴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문장은 우리말하고 틀려요. 구조가 어떻게 틀린지를 알아야 아이들이 영어에 빨리 적응하겠죠. 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어 문장은 주어로 시작한다. 이거는 우리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말하고 다르게 영어는 동사가 먼저 나와요. 나 했다. 그 다음에 뭐뭐를 목적어가 뒤에 나옵니다. 그렇죠? 자, 주어 자리에는 students, 학생들이, 그 다음에 읽었다, 읽는다, 동사가 먼저 나오고 책을 목적어 뒤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어, 동사, 목적어보다 영어에서 더 중요한 게 품사 개념이에요. 품사를 모르고 영어 실력을 쌓는다 불가능합니다. 자, 품사 개념을 조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주어 자리에는 students, 어떤 품사만 나올 수 있나요? 명사요. 자, 목적어 자리에 묵사가 나왔잖아요. 목적어 자리에도 역시 명사만 나올 수 있습니다. 동사 자리에는 동사에는 품사 이름하고 문장 성분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은 두 개의 명사와 하나의 동사로 구성된 거, 요게 영어의 문장이에요. 자, 그런데 명사는 똑같아요. 동사 앞에, 동사 뒤에. 근데 우리말로 해석할 땐 달라져야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영어의 규칙 넘버 원인데, 자, 명사가 주어 자리에 나왔다 그러면 반드시 주어스럽게 해석해 줘야 돼요. 학생들이, 학생들은 하고, 자, 명사가 나왔는데 동사 뒤에 나왔어. 그러면 책이 하면 안 되겠죠. 책을 하고 목적격 조사 붙여줘야 돼요. 자, 요거 간과해서 헤매는 친구들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계속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영어 문장이 간단하다면 영어가 어려울 사람 아무도 없겠죠. 세 개 단어 끝.
그죠? 자, 그런데 어쩔 때는 영어 문장에 특히 모의고사 보면 세 줄, 네 줄 엄청 길어집니다. 자, 왜 길어지는지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명사, 동사, 얘네들은 하나라도 없으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 뼈대 요소예요. 필수 요소예요. 그래서 뼈대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조금 더 말을 구체적으로 꾸며주기 위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자, 명사를 꾸며줘야 나는 재미있는 책을 읽습니다. 그럴 때 형용사가 붙어요. 자, 학생들이 읽는데요. 열심히 읽습니다. 동사를 꾸며줄 때 부사가 붙습니다. 부사는 형용사를 꾸며줍니다. 굉장히 재밌는 가능하죠. 굉장히 열심히 부사도 꾸며주고요. 다행스럽게도 학생들이 책을 읽습니다.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문장 끝에 나와서 동사를 꾸며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사방에 부사, 형용사 중간에 끼어드니까 누가 동사고 누가 주어고 목적어야. 요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단어를 외우는데 품사를 생각 안 하고 외우고 있다. 빨리 방향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 부사다 그럼 발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명사, 동사, 명사 세 개의 단어다 그러면 영어가 쉬워지는 거죠. 핵심 의미는 뼈대 문장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뼈대를 발라내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형용사 부사가 붙는다고 막 10개씩 붙는 것도 아닐 텐데 문장이 3줄, 4줄 길어지는 건 아직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나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명사 자리에 덩어리 명사가 나오기도 해요. 몇 개의 단어가 합쳐서 덩어리 명사, 명사구라고 부릅니다. 자, 더 길어지는 애도 있습니다. 그건 명사절이라고 붙어요. 자, 명사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명사 대신 명사절이 나왔어. 주어 자리에 명사절이 나왔어. 이러면서 문장이 길어지는 거죠.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형용사 자리에 형용사 구가 나오고요. 형용사 절이 나오면서 길어져요. 게다가 우리말하고 차이가 형용사구나 형용사절은 길기 때문에 명사 앞에 못 나오고요. 명사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할 때도 뒤에부터 끌어오는 해석, 뒤에를 먼저 해석해야 돼요. 순서가 왔다 갔다.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부사 자리도 부사고 부사절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자리에 부사 대신에 부사구, 부사절이 나오는데 하나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사줄 3개, 4개 무한대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문장이 엄청 길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길어져도 우리가 구는 국기를 묶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명사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눈이 생긴다면 자, 절은 좀 쉽습니다. 절,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면 절이라고 하는데요. 그 앞에 명사절 접속사가 나오면 묶어서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묶어서 하나의 명사로 내가 인식할 수 있다면 문장이 별로 복잡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요게 뼈대 바르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는 국끼리 묶어가지고 덩어리로 인식. 앞으로 접속사가 나왔다 그럼 접속사 끼고 있는 절은 묶어서 덩어리로 인식하는 거. 요게 뼈대 바르기의 핵심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앞으로 문장은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복잡한 이유가 명사, 형용사, 부사, 구가 나와요. 덩어리들. 아니면 명사, 형용사, 부사, 절이 나오면서 문장이 복잡해집니다. 절은 좀 쉽다고 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는데 접속사 나와서 그럼 묶어서 덩어리 취급합니다. 명사절 접속사가 나오면 명사절이고요. 부사절 접속사가 나오면 묶어서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모두가 어려워하는 구 개념을 보겠습니다. 영어에서 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전치사가 명사 앞에 나왔다. 묶어서 덩어리 인식합니다. 우리는 전명구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 준동사구. 영어의 동사는 절에서 하나밖에 못 씁니다. 이렇게. 자, 접속사가 있으면 절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동사가 늘어나요. 접속사가 없으면 동사는 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사를 꼭 써야만 하겠어요. 그럴 때 동사의 준하는 준동사를 쓰는 거예요. 영어의 준동사는 3개밖에 없습니다. 투부정사, ing, pp. 자, 앞으로 이제 문장에서 투부정사, ing, pp가 보이면 묶는 거예요. 뒤에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목적어도 나옵니다. 뒤에 막 전면구가 따라 나와요. 그러면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덩어리로 인식합니다.
자, 요 연습이에요. 이렇게 해서 복잡한 문장을 자꾸 단순화시키는 눈을 길러내는 거. 이게 뼈대 바르기 연습입니다. 자, 그러면 문장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진선요거 문제 중에서 어법 문제 풀어본 거 있죠? 그 문제를 어떻게 뼈대 바르게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묶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치사로 시작하는 전면구. 준동사, 투부정사, ing, pp로 시작하는 준동사구. 자, 그 다음에 접속사 나왔어? 접속사 끼고 있는 절 묶어서 덩어리로 인식합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if하고 나왔습니다. 얘는 접속사죠. 접속사. 자, 그럼 크게 묻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콤마하고 for example 전면구가 삽입됐어요. 자, 전면구 삽입됐으니까 장갑 빼고 생각하면 자, 주어 나왔고요. 동사 나왔고 자, 목적어 자리에 대수로 시작하는 명사절이 나왔는데요. 대절은 명사절이니까 목적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깁니다. 명사절이 여기 세 번째 줄까지 연결이 됐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묶어서 더 크게 묶어서 if가 이끄는 부사절도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네가 시간을 쓴다. 온라인에 있는 무리들과 시간을 쓴다. 쓸 수 있다. 요게 이제 주절이죠. 자, 그러면 간단히 보면 if절은 이렇게 해석이 되죠. 네가 데디아를 만약에 믿는다면 너는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대절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대절 안에 들어가서 쭉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명사절 접속사 대은 뒤에 완전한 주어 동사 목적어 절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주어 자리는 명사만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라 ing가 나왔네. 그럼 동명사. 묶어줍니다. 동명사는 준동사죠. 자, ing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뒤에 목적어 나옵니다. The paleo diet 하고 나왔고요. 자, 그 뒤에 전면구도 같이 묶으라 그래서 of our hunter-gatherer ancestor까지 묶어가지고 자, 얘가 주어 역할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중요한 포인트 있었습니다. 동명사 주어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 그래서 이게 틀렸던 거죠. is하고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럼 동사가 나고 비동사 뒤에 나오는 애는 우리가 목적어 아니고 보라고 부르죠. 표현이 끝났네요. 그리고 전면구가 이렇게 뒤따라 나온 구조예요. 자, 해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명사절 안으로 들어가서 볼게요. 자, 명사절 안에서 끝에 여기서부터 들어가 볼게요. 헌터 게더러라는 거는 수렵 채집인이죠.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에서 유발 하라리가 얘기했던 농업혁명 이전에 인류를 얘기해요. 그때는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산으로 둘러가서 막 따먹고 그리고 사냥하고 이랬던 시기의 인류를 얘기합니다. 자, 수렵 채집인 조상이 팔리오 다이어트를 채택하는 것이 건강과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만약에 네가 믿는다면 너는 인터넷에 있는 많은 무리들과 너의 시간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자, 요 글은 앞뒤 흐름이 이런 얘기였어요. 팔리오 다이어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아주 요즘에 미국에서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고 있어요. 우리가 농업혁명 이후에 곡식을 많이 먹으면서 탄수화물 때문에 당뇨에 걸리고 당뇨로 인해서 모든 합병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곡식을 최소화하고 그 이전에 과일이나 아니면 육류로 대부분의 우리 시기를 채워나가는 이런 다이어트 좀 극단적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또, 자기한테 종교예요. 먹는 게. 그렇기 때문에 또 이들끼리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같이 얘기를 섞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모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편향성이 점점 강화된다.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던 글이 되겠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문장도. 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냥 대충 단어만 가지고 짜집기 하는 해석을 했다 그러면 어법 문제 풀 수 없고요. 그리고 서술형 문제, 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낱낱이 해부해서 이 자리에 왜 품사가 얘가 나오고 이 자리엔 왜 ing가 나와 있는지 영어 문장은 확실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논리적인 언어입니다. 그거를 연습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 더웨이 들어오는 순간 첫날부터 뼈대 바르기 설명하고요. 32회 수업 끝나는 날까지 매회 30개의 문장, 지문 발췌는 전부 모의고사에서 했습니다. 그 문장들을 가지고 뼈대 바르기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한 8회차 정도 지나고 나면 대부분이 아주 익숙해지고요.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면 다 달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문법 지식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서 32회 끝나면 문법 마스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되게 반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영어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 그 작업을 저희가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숙제를 이렇게 해와요. 뼈대 바르기 이게 숙제고요. 그래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고 틀린 거 채점해가지고 이렇게 표시까지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백지 노트인데요. 완전 학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내가 투부정사를 배웠어. 그러면 다 공부하고 뼈대 바르기도 하고 문법 노트 뭐 있어요. 다 보고 나서 다 덮고 백지 딱 꺼내놓고 오늘 공부한 거 투부정사의 기능에 대해서 배웠고 가주어에 대해서 배웠고 크게 이렇게 지금 이 친구 잘 잡아놨죠? 이렇게 잡아놓고 번호까지 매기면서 자 이렇게 하고 자기가 그 중에서 써 내려가다가 모르겠다 하는 건 이렇게 다시 표시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작업 계속하고 문법 노트라고 문법 요약한 책이 있습니다. 그거 반복해서 보고 그거를 32회 수업하는 동안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자, 이게 뼈대 바르기 정답인데요. 여기 요거를 올려놨더니 카페에 올려놨더니 또 베껴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간혹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여기 해석하고 요약 부분은 아예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리고 요 틀은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분석한 거하고 비교 분석해서 채점까지 해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내신 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디플리에다가 갑자기 딥하고 형용사로 바꿔놔서 어머 형용사 앞인 부사 자리잖아. 확 올라오는 거죠. 자, 또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is는 없단 말이에요. 주어가 rumination 쓰거든요. 전면구는 싹 묶어서 보인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주어 동사 확인하는 거 습관돼 있어요. s 붙었는데 왜 is, are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아니면 또 여기서 being하고 나왔는데 선생님들이 분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이거든요. 자, 본동사 이미 나왔어요. 접속사는 없습니다. 그럼 준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문장 기니까 싹 바꿔놓는 거죠. 전체 구조를 보면서 문장을 인지하는 친구들은 여기 이제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접속사 문제. 접속사 문제는 이거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해진 대로 자꾸 연습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신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뼈대 바르기 엄청 중요하겠죠. 내신 준비하는데. 자, 그런데 모의고사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더 중요합니다. 사실 여기 있어서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모의고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 했나요? 디테일이 중요하지 않고요. 크게 한 문장 요약해서 한두 개의 단어로 머릿속에 입력해 놓고요. 계속 입력하면서 글의 흐름을 더 파악하는 거죠. 아, 이건 재진술이구나. 아, 여기서 지금 반론을 제기했네. 아, 여기서 다시 한번 요약해주고 있구나. 그러면 작가의 주장은 이거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가지 단계인데요. 다시 좀 우리 확 와닿을 수 있도록 한국말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요런 수준의 수능에서 요런 수준의 문장들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엔젤라 M. 지코빅 박사가 이끄는 세계 영양학회에서 2023년 발표한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채소 섭취의 빈도 및 비중 확대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수준에 이른다. 다 읽었는데 머리에 남는 내용이 없어요. 자, 이거보다 훨씬 더 추상화 같은 얘기가 수능엔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모든 디테일에 끌려다니면 승산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차적인 정보는 자꾸 지워주시고 뼈대 위주로 요약해 줘야 됩니다. 자, 볼게요. 엔젤라 MG 코빅 박사. 이 박사 이름 중요 안 하죠. 괜히 읽으면서 발음 꼬이고 뭐지 하면서 멈칫멈칫 시간만 흘러가는 거예요. 자, 지워주시고. 자,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결과가 중요한 거지. 언제 발표했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최소 섭취 빈도 및 비중 확대가 주어네요. 주어 중요하죠. 그런데 빈도 및 비중 확대. 영어에서는 and, A, and B, A, B, C, and D 이렇게 막 열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하고는 같은 내용이죠. 둘 다 열심히 읽을 필요 없습니다. 눈에 확 들어오는 거 하나만 잡고 나머지는 버리고 가면 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열거. 대표적으로 아이들이 가지치듯이 쳐내려가야 되는 부차적인 정보가 이렇게 해서 고유명사 삽입되죠. 나중에 이제 하나씩 아이들하고 연습할 거예요. 자, 저는 빈도 및 비중 확대 잡고 얘는 지우고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건강에 아무리 쉬워도 이런 수식어고 자꾸 쳐냅니다. 긍정적 영향은 자, 그 다음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수준에 이른다. 간과한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데 그러면 안 된다.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중부정이죠. 이중부정. 두 번의 부정이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긍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우고 가면 됩니다. 지우고. 자, 그러면 이제 쉽게 나만의 언어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채소 섭취. 채소 많이 먹으면 몸에 좋아. 채소 몸에 좋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내는 연습.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요약이 됐다. 절반의 성공이다. 왜냐하면 영어 글은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도를 내면서 다음 문장들은 얘하고 연결해서 읽어줘야 돼요.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구조는 크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다른 언어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재진술 해주는 경우 아니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예를 들어줍니다. 예시. 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러나 그러면서 반론을 제기하죠. 자,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멋이에요. 학평에서. 자, 얘가 나오면 바로 세모 표시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작가의 주장이구나. 이게 주제문이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장에서 요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연결해 가는 거예요. 자, 어려운 글일수록 재진술에 나열인 경우가 많아요. 다섯 문장이 다 재진술이야. 이런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 중간에 있는 문장 구조가 안 잡혀? 그래서 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내가 세 개나 이해했어. 그러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문제 충분히 풀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읽어내려가는 눈이 있어야 모르는 단어 나왔다고 쫄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또 하나 뭐냐면 예시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글을 쓴 사람이. 그런데 이 예시에 나오는 게 굉장히 미국의 사람들의 생활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문화가 다르잖아요. 또 아이들은 어른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시만 읽으면 이해가 안 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이들이 또 다 착하기 때문에 읽다가 읽히지가 않아. 큰일 났다. 나 이 지문 날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불안해져요. 그러면 갑자기 여기에 대해서 집착이 생기기 시작해요. 정말 희한하게 아이들이 이해를 못한 경우에 여기 들어있는 어떤 단어가 들어있는 오답을 골라서 틀려가지고 옵니다. 집착이 생겨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해가 안 갔다 하더라도 이게 예시구나 한다면 주제문이 중요한 거지 예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시는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예시구나 하는 순간 싹 말아서 버려버릴 수가 있는 거죠. 과감하게. 그래서 얘가 예시다라고 인지하면서 글을 읽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가 좀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수능 지문에 한번 이걸 적용을 해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푸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 문제는 2023년 수능 문제로
정답률이 48%였어요. 반도 못 맞췄던 문제. 근데 얘가 탑 1이 아니고 탑 4에 해당했던 지문입니다. 우리가 1등급 절대평가 90점 이상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3점짜리 문제 3개 틀렸어. 그럼 9점 깎이니까 91점 턱걸이 1등급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탑 4다. 그러면 여기까지 맞춰줘야 되는 거죠. 여기가 마지노선이 됩니다. 자, 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했나요? 아까 쉽게 나만의 언어로 뼈대 발라가면서 뼈대 위주로 요약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조적으로. 자, 저거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조금 더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there 하고 시작했습니다. 자, 이건 일형식 문장이라고 하는데요. 비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뒤에 나옵니다. 도치된 거죠. There's something. 뭔가가 있다. 그치요? 자, something은 항상 형용사가 후치수식 해줍니다. 뭐가 있냐면 deeply paradoxical. paradox는 뭔가요? 역설이라고 하죠, 역설. 역설은 모순된 게 있는데 뭔가 그 안에 진리, 진실을 담고 있는 거. 요거를 역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은 paradox를 보는 순간, 아, 이거는 뭔가 대조적인 개념이 나오겠구나를 예상하고 들어갑니다. 자, 근데 뭐에 대해서냐면, 자, 전명은 나왔어요. About the professional status of sports journalism. 자, 요게 지금 중요한 키워드네요. 스포츠 기자의 스테이터스는 사회적 지위죠. 그것과 관련하여 굉장히 역설적인 뭔가가 있습니다. 자, 콤마하고 부차적인에 나왔는데 첫 문장이니까 그래도 해석해 볼게요. Especially in the medium of print. 인쇄 매체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방송국에서는 별로 상관없나 봐요. 그런데 인쇄니까 신문, 잡지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어떻다고요? 스포츠 기자의 사회적 지위, 뭔가 역설이 있대요. 자, 요약해 보겠습니다. 스포츠 기자의 이거 좀 지워드릴게요. 이렇게 스포츠 기자의 지위와 관련해서의 역설 이거를 아이들이 이 글에서 찾아 내려가야 됩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치사 인이 나왔네요. 자, 어디까지 묶을까요? 여기까지. 자, 오늘은 뼈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전면구 살은 좀 발라내고 뼈대 위주로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가 났습니다. reporters, accounts하고 나왔고요. 동사가 are, consulted하고 수동태 문장이네요. 자, reporters하고 나왔어요. 영어는 똑같은 단어 중복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무식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변종을 만들어냅니다. 약간 스포츠 저널리즘이라 그랬죠. 결국은 스포츠 기자를 말하는 거겠죠. reporter는. 자, 그 다음에 accounts는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계정, 계좌가 아니고요. 모의고사 질문에서는 대부분이 설명이란 뜻으로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작가들의 설명은 뭐에 대한 설명이? 스포츠 행사에 대한 설명. 어제 야구 경기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니까 스포츠 기자의 기사겠죠. 자, 수능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럼 다시 스포츠 기자의 기사는 are consulted. 참조가 됩니다.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스포츠 팬에 의해서 아주 애타게 참조가 됩니다. 스포츠 기자의 기사가 애타게 참조가 된다? 열심히 많이들 읽는다. 이런 얘기겠죠. 자, 요약해 볼게요. 스포츠 기자의 글은 어떻다? 인기가 좋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네요. 자, while하고서 접속사 부사절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묶어서 일단 버리고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가서 볼게요. ruminations, 주어가 나왔는데 엄청 어려워요. 자, 밑에 나와 있네요. rumination, 생각이래요. 자, 근데 누구의 생각이냐? Of the elite class of celebrity sports journalists. 자, 또 변종이 났습니다. 스포츠 기자 똑같이 쓰기 싫으니까 유명 인사급의 스포츠 기사의 엘리트 클래스의 생각 이렇게 나왔네요. 결국 스포츠 기자의 생각이란 얘기죠. 자, 그 생각이 어떻다? are sought after. 찾아집니다. 추종됩니다. seek after. 막 뒤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rumination. 스포츠 기자의 뭐 요리에 대한 생각은 아닐 거 아니에요. 결국 그 스포츠 행사에 대한 생각이겠죠. 결국은 스포츠 기자의
기사를 받아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자꾸 변종어를 갖다 대체어를 쓰기 때문에 수능률이 어렵습니다. 자꾸 훈련해 줘야 돼요. 얘가 쟤를 받아오는구나. 연결하는 거. 자, 그러면 스포츠 기자의 기사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닙니다. 똑같은 재진술이네요. 그죠? 자, 문장 여기서 끝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예시 나왔어요. 예시는 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반론이네요. 자, 이제 역설이 나올 것 같아요. 스포츠 저널리스트는 do not have a standing.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스탠딩은 앞에 나와 있던 스테이터스하고 동의어예요. 사회적 지위. 자, 그러면 역설이 뭔가요? 스포츠 기자가 인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게 스포츠 기자 관련된 역설인 거죠. 자, 이렇게 파악했으면 지문 이해 끝났습니다. 마지막 문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거를 전체적으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봅니다. 자, 주어가 reluctance고요. 동사가 produce고, 그 다음에 paradoxical outcome. paradox 다시 나왔죠. 앞에 나왔던 게 뒤에. 자, 그러면 역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데리아라는 역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역설은 다 파악했어요. 뭐였어요? 스포츠 기자가 인기는 많은데 사회적 지위는 높지 않다는 게 역설이었어요. 그럼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표현할지 보겠습니다. 스포츠 뉴스페이퍼 라이터스는 이번에도 writers라고 표현했어요. 기자들은 are much read. 많이 읽힙니다. 기사는 인기가 좋아요. 그러나 똑같은 구조죠. but하고 똑같은 구조, yet하고 나왔죠. 여기 but이 나오고요. 그러나 뭐가 나오면 될 거예요? 그 뒤에서는 지위가 낮습니다. 이게 나오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랑 지금 병렬 구조입니다. 여기도 PP가 나와야 돼요. 스포츠 기자들은 많이 읽히지만 적게 뭐뭐 한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1번, 적게 돈을 받는다, 적게 존경받는다, 적게 검열된다, 도전된다, 논의된다. 정답은 2번으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풀어내면 그닥 어려운 글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풀게 되냐면 아이들이 디테일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 옛 들어간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끝까지. 스포츠 기자들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뒤에 뭐가 나왔는지 볼까요? 그들의 직업에 있어서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형용사절 나왔습니다. That corresponds to the size of their readership. 그들의 독자층은 많다 그랬잖아. 인기 있으니까요. 독자층의 사이즈에 상응하는 지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혹은 of their pay packet하고 나왔네요. 그들의 연봉의 사이즈에 상응하는 지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With the old saying, 격언이 있는 가운데, 자, 게다가 중간에 또 부연 설명했습니다. Now reaching the status of cliché. cliché, 진부한 표현이라는 얘기죠. 아주 진부한 표현이 내 그 지위에까지 이르는 그 오래된 격언이 있는 가운데, 그 격언이 뭐래요? Sport is the toy department of the news media. 뉴스 보도국의 스포츠는 뭐다? 장난감 부서다. 그것도 still readily to hand. 바로 손을 딱 뻗으면 잡을 수는 있어야 돼요. 그렇게 장난감 부서다라는 오래된 격언이 있는 가운데 근데 뭐로써 있는 거예요? 무시로서. 뭐에 대한 무시로서 가치. What sports journalists do. 스포츠 기사가 하는 일의 가치에 대한 경시로서 이런 오래된 격언이 있는 가운데 스포츠 기자들은 자기의 연봉이나 독자층에 상응하는 사회적 지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덫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디테일로 토이 디파트먼트가 왜 나왔어? 여기서 갑자기 디스미스는 뭐야? 뭐 이러면서 이제 헤매는 거죠. 읽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살이라고 해서 안 읽고 넘어가 거기 단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어디에 더 힘을 싣고 어디에는 대충 읽어도 되는지 이런 강약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한테 형광펜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으면 수능 시험장에 들려보내고 싶어요. 뼈대만 발라놓고 해석해. 그리고 풀어봐. 그러면 훨씬 빠르고 훨씬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그 복잡한 문장에서 뼈대가 팍팍팍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첫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매일매일 30개 문장 가지고 뼈대 바르기를 해 나갑니다. 글읽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냐? 글읽기 결국 대의 파악하는 게 목적인데요. 자, 해석하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보여드렸죠. 문장 구조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경중, 이게 중요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고 아이들이 힘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전체의 문장, 복잡한 문장을 머리에 두면은 다음 문장에 있다가 앞의 문장은 날아갑니다. 자꾸 요약해서 머리에 남겨놓고요. 그리고 지문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재진술이구나. 예시구나. 그래야 버릴 건 버리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일어나서 글을 읽어내는 거예요. 자, 이게 뭐랑 똑같나요? 비문학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는 분들은 수능 영어를 세미 비문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미 반 정도는 반쯤 비문학이다라고. 그래서 영어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글읽기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거를 다 갖추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역할은 아이가 이 중에서 부족한 게 뭔지를 자꾸 빨리빨리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강화할 수 있도록 봐주는 거. 요게 이제 저희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분사를 딱 배우고 나면 뼈대 바르기 문장이 쭉 나옵니다. 나와서 아이들이 분석을 하고요. 근데 뼈대 바르기 문장을 보시면 분석하고 주어, 동사, 목적을 찾아내고 해석을 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요약하게 돼 있어요. 두세 개의 단어로 요약하는 거. 그러니까 분석하는 작업은 내신에 있어서 중요한 거고요. 요약하는 거, 요건 이제 모의고사를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같이 연습을 해 나갑니다. 자, 그리고 학평을 풀고 나면 내가 맞았어, 틀렸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여기로 내려와서 한 문장씩 요약하고 그래서 요런 흐름이었구나. 여기서 반론, 이게 작가의 주장이었구나. 요거를 스스로 다시 한번 분석하면서 복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 교재의 구성 자체가 이렇게 두 마리의 토끼를 아이들이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문법을 배우고요. 그리고 내가 배운 내용을 문장을 통해서 적용하고, 그래서 내 걸로 내재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뼈대 바르게 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문장을 요약해서 몇 개의 단어로 내가 머릿속에 남겨놓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이렇게 모의고사 지문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글의 흐름 파악해서 작가의 주제는 요거구나. 대의 파악하는 것까지 이렇게 완성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앞으로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대비해서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저희 설명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기본반 과정 맡아주시는 신지영 선생님이 저희 구체적인 시간표하고 어떤 진도를 나가게 되며 어떤 식으로 하루 수업 시간이 운영되는지 자세한 커리큘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바로 다음 강의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결해서 바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긴 시간 설명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